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 NLL 이남 울릉도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울릉도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네, 북한은 오늘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로도 모두 1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북한의 도발의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네.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울릉도 쪽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네네. 그 의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울릉도 쪽으로 궤적이 가도록 발사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전 영역이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언제 어디서든 그 자기네들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겨냥할 수 있다라는 걸 시위하기 위한 그 이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이 서해 지역 같은 경우에 도서 지역이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그 낙탄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제로 우리 그 영토에서 타격이 이루어지는 거는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도서가 작은, 그러니까 섬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예. 동해를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동해 그러면은 사실 주요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섬이라는 건 울릉도거든요. 그렇군요. 예, 합참에서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그렇죠. 말을 했는데 네네. 이렇게 남쪽을 직접 겨냥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이 결국은 그 떨어진 곳은 이제 NLL 상의 공해라고 하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그 우리를 직접 겨냥한 그 인상을 분명히 그 강하게 남기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기존에 북한이 이제 그 이 금년 9월부터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를 발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한미가 그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또 북한이 보기엔 그렇게 안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강도를 높여보겠다라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나름의 고민도 지금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우리 사회 내에 그 안보 불안 심리라든가 이걸 굉장히 끌어올려야 되고 예. 이게 그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미국의 우려도 또 동시에 높여야 되는데 그동안 해온 것이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자체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타격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도 그 이후 상황을 감당할 자신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짜낸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 영토를 겨냥을 해서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하다가 아마 거리는 제가 볼 땐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궤적하고. 예. 그래서 그 NLL을 넘어서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NLL은 넘지만 울릉도를 향하지 않고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이 겨냥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탄착 지점보다 좀 상세하게 보면 NLL 이남 26km, 속초에서는 동쪽 방향으로 57km, 네네. 또 울릉도 서북방으로 167km 지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속초가 코앞인 지점에 지금 이제 탄착이 된 건데 굉장히 고도로 전략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 북한의 궁극적인 이제 이 목적하고 지금 일차적인 지금 무력 도발 목적을 보면은요. 한반도에서 긴장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긴장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에 대한 것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이 정도 불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미북 협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양보적인 조치를 내놓으라는 거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은 2019년 2월 이전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자, 2019년 2월 이전을 보면요. 그 당시에 그 남북대화하고 미북대화 분위기가 진전이 되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되거나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에 상당한 그 미련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북한 핵 능력 자체가 그때 잠깐 이 건설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지금 북한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 일단은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예. 지금 한미 동맹의 이 호흡도 과거보다 훨씬 잘 맞는 것 같고 또 그 연합 군사 훈련을 비롯한 그 대비 태세도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단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2019년 이후에 3년간 북한 핵 능력이라는 것도 뭐 지금 이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이나 지금 핵실험 징후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증강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2019년 2월로 돌리게 되면 자기네들은 2019년 2월 당시보다 훨씬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한미 차원에서는 대비 태세가 과거보다 지금보다 풀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이제 만약에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면 국면을 결국은 양보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네. 북한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도발 같은데 네. 오늘 오전에 울릉도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외에도 그렇죠. 이제 모두 1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이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로도 이렇게 다양한 미사일을 그렇죠. 쏜 것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웬만한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는 이제 다 타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예. 주요 지역을 타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발사 지점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쏠 수 있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그 이동식 발사대는 이거를 이 운반하는 수단으로서는 유용하지만 이동식 발사대라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가다가 세워놓고 쏠 수가 없어요. 예. 일단은 이동식 발사대가 제대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려면 그 이동식 발사대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평탄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반이 굳어서 발사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북한 내에 이런 장소가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쏘는 지역이 항상 고정돼 있었죠. 이 평양 인근의 순안 지역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이 함경도나 강원도에서 특정 지역이었는데 지금 9월 이후에 쏘고 있는 지역을 보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다변화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전에 북한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도 어렵고요. 탐지를 해서 갑자기 긴급 억제 타격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이만큼 핵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이 타격으로부터 이 긴급 억제 타격으로부터 살아남아서 쏠 수 있는 생존 능력 자체도 이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북한 전력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를 과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오후 1시 27분경이었죠. 강원도 고성 일대 동해상 NLL 북방해상 완충구역 내에 네네. 100여 발의 포사격도 도발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9.19 군사합의 위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좀 국제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비질란트 스톰 기간 동안은 예. 계속적으로 이런 도발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10월에 했던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을 보면 우리가 먼저 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도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예고로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우리 군도 대응을 했죠. 네네. 이 NN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 공군의 F-15K나 KF-16이 네네. 이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정밀 사격을 했는데 우리 군의 정밀 타격 능력을 좀 보여준 비례 대응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조치 자체는 적절했다고 봐요. 지금 예. 북한이 아마 가장 많이 노리는 건 그걸 거예요. 한반도에서 긴장을 이제 최고조까지 올리게 되면 사실 지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게 북한 문제만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다른 대외 정책 과제도 산적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동맹국인 한국이 한반도 상황을 긴장이 너무 고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게 또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기도 할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임의대로 긴장을 올려버리면 아마 그 중간 선거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한국한테만 믿고 맡겨놓기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이제 북한이 노리는 미국 간의 직접 대화라든가 직거래 관계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아마 이런 부분들 자체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으로 볼 때 위력 과시의 측면도 있고요. 예. 우리를 자꾸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몇 발을 쐈다고 해서 똑같은 수단을 우리도 지대지 미사일 쏜다든가 예. 이런 방향 자체는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전 규칙에서 얘기하는 비례성 원칙들 꼭 같은 무기 체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강점을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시연하는 이 방법이 적절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충분히 이 고려가 가능한 수단이었고 더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런 평가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긴급 NSC 회의를 소집하고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또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을 했는데 경계태세 2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까? 현재 직접적인 교전 행위나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걸 예. 염두에 두고 대비하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또 울릉도에 공습 경보까지 발령이 네네. 됐습니다. 이 울릉도에 사이렌이 울린 것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습 경보는 또 어떨 때 울리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자 경보가 울린다는 얘기는 이게 예. 울릉도에 대해서 공습이라든가 공중에서부터 어떤 타격이 의심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합참이나 이제 이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지금 미사일 궤적을 보니까 이게 울릉도 쪽을 향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공습 경보를 발령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공습 경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익숙지는 않아서 그렇죠. 예, 예. 지금 울릉도에서도 이 경보가 있었을 때 우왕좌왕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거든요. 이렇게 경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뭐 대피 장소라든지 대피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공습 경보 같은 거는 그동안 민방위 훈련에서 다 알려줘요. 예. 그리고 대피소 같은 것도 이때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지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안전벨트라든가 이제 이 착용 요령하고 똑같은데 사실 안전이란 문제가 적당하게 이 불편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냥 귀로 듣고 넘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훈련인 줄 착각을 하신 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공습 경보 지금 울릴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지금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빨리 고지를 해줘야 되고요. 다시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예. 특히 이제 동해 서해상에 도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비상시 이 행동 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단 임시 대피 지역 같은 거를 숙지를 해놓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는 한 방법일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이죠. 이 비질런트 스톰이 그저께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를 또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네.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듯한 발언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한 두 가지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박정천이 담화를 내고 난 직후에 이제 지금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이제 해안포 발사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벼랑 끝 전술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안 보여주면 다 그게 허풍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북한의 특징이 벼랑 끝 전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3-4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실행에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상대방이 불안해하겠죠. 예. 언제 실행에 옮길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끔찍한 대가라는 건 앞에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해요. 우리하고 미국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일종의 경고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끔찍한 대가가 뭘까? 또 뭘 준비하고 있을까? 북한이 그동안 도발을 할 때 보면은요,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은 도발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담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글로 신경이 집중이 돼요. 예. 그러고 나면 북한이 그 더 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안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북한이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하게 도발 행위고 합의 위반인데 그거 자체는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것도 같이 겨냥을 하고 있다고 봐요. 결국 시선을 좀 돌리는 거군요. 그 전에 했던 거를 가리고 새로운 쪽으로 시선을 그런 의도도 돌리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수 있는 이제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제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걸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 담화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건이 있었죠. 한미의 무력 사용 기도 시에 네.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고 예.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핵무력을 결국에는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9월 8일 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있었죠. 이때 이제 법령이 하나 공표됐는데 이게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이에요. 예. 이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이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재래무기처럼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이 경우를 보면 북한의 그 정권 핵심부라든가 전략 그 이 시설이 공격을 받을 때 또는 그 이 하다못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서 주도권을 그냥 찾아오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통상적으로 생각이 될 때는 예. 그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사용하겠다는 결국 핵무기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향해서 만약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따를 거라는 경고를 거듭적으로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네. 이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전에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핵실험의 전조로 볼 수 있겠지만 또 동시에 이게 북한 입장에서 근데 핵실험을 하고 났는데도 아무런 그 상대방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 카드가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핵실험을 조금 더 두고 보기 위한 하나의 사전 조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온통 거기 그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북한은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자기들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체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핵실험은 시간의 문제지 북한이 지금 정책을 포기하지만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미국 그 중간 선거 이전이든 이후이든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조치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북한이 중간 선거 이전에 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면 달라질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핵실험 이후의 조치들에 대한 준비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